조광조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는 그런데 또 이제 그 중종과 인조 시대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에 그 참 비운의 그 왕 두 명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 연산군과 강해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운의 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그 광해군에 대해서 조금 또 좀 더 약간 살펴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해군은 그 15대 왕이죠. 공빈김씨 둘째 아들 그 선조 25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 세자 그 책봉에서 그 임진왜란 동안 이제 이 광해가 이제 공을 많이 세워요. 근데 이 공을 많이 세우는데, 그러니까 이 광해군 그 아버지가 이제 선조죠, 선조.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선조는 이제 도망을 가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그 공을 많이 이제 대신 그 공을 광해가 이제 많이 그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도 그 이 부왕은 그렇게 그 식기가 심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 이제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았는데, 여기서도 엄청난 그 시기를 하죠. 그래서 그 광해도 그 부왕으로부터 이제 견제도 당하고 이제 냉대를 많이 당했는데요. 아무튼 이런저런 그 우여곡절 끝에 그 1608년, 하여튼 1608년에 그 왕위에 오릅니다. 이 광해는 굉장히 실리 외교를 펼쳤어요. 근데 이제 이 광해를 그 왕에 올리게 된 그 왕을 그 옹립하기 위해 이제 공이 컸던 이제 그 대북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광해를 그 왕에 올리던 이 대북파의 그 반발로 그 인해서 이제 당쟁에 이제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그 서인이 이제 주도한 인조방정으로 해서 광해가 이제 폐위가 되는 거죠. 이후 줄곧 이제 이 광해는 이제 폐위되고 그 임목왕후를 이제 광해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임목왕후죠, 임목왕후. 임목왕후를 이제 유폐시켰는데 어쩔 수 없이 왕의 위협을 받아 보니까 그 밑에 영창대군을 살해를 해요. 이게 이제 광해의 이제 가장 아픈 그런 일들인데요. 하여튼 그 영창대군을 살해하게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폐모살제라는 그러니까 왕후도 이제 폐위시키고, 그래서 이제 폐모살제라는 이유로 이제 이 광해군을 폐륜자로 일죠. 그러니까 이제 폐륜의 그 자로 이제 말하게 되고, 하지만 사실 이 광해는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한 80년대부터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광해에 대해서 사실 재조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 광해에 대해서 뭐 다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광해는 생전에 살아서 폐위됐기 때문에 죽어서 얻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없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 두 명 있죠. 연산군과 광해.
이 시간은 조광조 시간이니까 강의는 이 정도만 잠깐 읊어보고요. 아무튼 그래서 연산군은 그 이어지는 그 중종, 그다음에 이제 광해군에서 이어지는 인조. 그래서 이제 그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것을 많이 강조를 했다. 그래서 그 인조 시대에 이제 도덕금욕주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나타나는 것을 좀 보게 되면 그 인조 시대 때 우리 또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병자호란이 있죠. 이 병자호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청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 조선과 이제 군신 관계가 아니고 그 이 조선이 이제 그 이 조선의 청나라 이제 태종이 이제 이제 부자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의 이제 군신 관계를 넘어서 이제 부자 관계로 그 가자 하는데 이제 우리 조선이 물리치니까 청나라 이제 태종이 20만 대군을 그 거느리고 우리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 이제 충과 효로 인식하게 되는데 사실 그 당시 세계적인 국제 관계는 그 이런 그 도덕을 적용한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국제 관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힘의 관계가 아무래도 더 크겠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도덕적인 그 관계 그 설정은 조금 그 위험한 발상이 아니었을까. 하여튼 그런 것을 짚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청나라가 있기 전에는 그 명나라, 그죠? 예. 명나라가 있었고 그거 꺼져가면서 그 전에는 이제 원나라. 예. 이렇게 조금 잠깐 역사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가 이제 송나라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송, 원, 명, 뭐 이렇게 청,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광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조광조를 그 결국에는 이제 훈구파가 이제 지지하게 된 이유는 그 첫째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본륜 그 원 그 바탕에서는 훈구파의 이쪽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구파는 그 사육신 계열이 있고 그 또 생육신 그 계열이 있는데 그 계열이 조광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쪽에 이렇게 교류하고 있던 길제의 그쪽에서 새로 내려간 파가 학교를 설립해서 한 파가 살인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육신 뭐 생육신 그러는데요. 이제 죽은 사람의 6명의 신하, 살아있는 사람의 6명의 신하. 이 생육신, 사육신 이거 하는 것은 세조가 단종을 찬탈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바친 죽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사육신. 그런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어떤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생육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종의 보기를 깨하다가 발각돼서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그 6명의 신하는 성삼문, 대표적으로 하유지, 유흥부, 박팽년, 이계, 유성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육신은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벼슬 버리고 절개를 지킨 6명 신하는 김시습, 그래서 성담수, 원호, 이맹전, 초려, 남이혼 뭐 이렇게를 얘기를 합니다. 사육신 계열과 생육신 계열은 훈구파지만 여기서 얘기한 훈구파죠. 훈구파지만 살인파 쪽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됐죠. 그래서 조광조는 훈구파 본류에서 볼 때 훈구파 계열이었으니까 훈구파가 이 조광조가 그 중종이 대련 조광조를 집권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집권 후 근데 이제 조광조는 집권 후 이제 훈구파와 식에서 대결을 시작한다. 어떤 이런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광조는 유교의 원리주의자라고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리학자로서 충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유교의 그 원리주의자가 바로 조광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를 인격화시키겠다는 내면적인 거죠. 시키겠다는 그런 신념이 컸고요. 그래서 인격과 마음의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인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까지 도덕성까지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정도까지는 이게 실현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너무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그래서 왕과 관리 백성을 인격화시키고자 조광조의 사상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종, 그러니까 왕까지 임금까지도 인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중종이 조광조를 등용은 했지만 결국엔 이 조광조가 등용했지만 이 중종도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려해요. 너무 해서 막상 데리고는 왔는데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왕조차도 임금조차도 실제는 너무 질려서 나중엔 결국에는 이 중종한테 버림을 받죠. 너무 그런 거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치주의라 해서 하늘의 뜻이 실현된 이상을 현실에 건설하는 것이었고 완전한 통치를 거의 말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근거의 인격이고요. 그래서 서경에 이제 군진편에 이런 말이 지치 영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따온 말이죠. 그래서 잘 다스려진 인간 세계의 향기는 신명에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여기서 따다 온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성인 군자화, 인격화하겠다는 조광조 이상주의가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사람 마음속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무리이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실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치의 인격의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아주 조금 위험한 발상이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정치의 본질을 보게 되면 국가 안에서 인간들이 다 바라는 것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가. 불평 불만을 조종하는 것이 곧 정치다. 이렇게 정치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인격화된다는 것이 힘든데 국가의 예민한 이권과 권력을 이것을 분배해서 이런 분배를 해야 하는 이 정치인들이 인격화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결국엔 실패할 수 없는 실험이 아니었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습니다. 유교의 핵심에 충실했던 조광조는 조광조의 사상은 조선시대 유교적인 틀에서 영향을 미쳤고요. 조광조의 이념을 계승한 2세대라 할 수 있겠죠. 조광조의 사상을 조금 완화하고 용도주에게 접근해 군주를 인격화 시키자는 사상을 보면 이왕은 선조의 동인 이 책에 성학십도라는 책에 선조를 성인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에 보면 이에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나누지만 이렇게 서인 쪽에 있는 성야 지표에 또 보면 군주의 어떤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유교의 윤리화, 조선 초기에 조광조까지의 시대를 얘기하니까 그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가 일반인들까지 스며들지 않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군주나 정치인들도 명확한 유교 윤리가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빈번한 쿠데타로 인해서 계속 왕이 교체되는 이런 일이 조선 중기에 계속해서 일어난 거죠.
조광조와 그 정약용의 어떤 그 성리학에 대해서 두 분의 큰 것을 보면은 조광조는 성리학적 이념을 어때 현실 정치에 접목했던 조광조고요. 그래서 실천하기에 바빠서 결국엔 그 쓸만한 그 쓸 책이 그런 그 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조광조가 남긴 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광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그런 관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실제 조광조가 이 정치에 중종에 불려와서 정치한 것은 거의 뭐 32살에 나와서 시작을 했고요. 조광조가 죽은 것은 38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았죠. 그래서 이런 현실 정치를 접목해서 굉장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그 책을 쓰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광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모르는 게 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약용은 어때요?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 정치에 접목시킬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유폐에 대한 생활만 거의 뭐 한 18년 정도 되니까 이 18년 동안 책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래서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에 실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정약용은 집필만 했기 때문에 많은 18년간 집필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이런 그 책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 정약용에 보면 정약용의 그 묘지명이 있어요. 이 묘지명에 그 왜 이렇게 썼는지 잘 적혀 있습니다. 조광조도 이렇게 보니까 볼 게 많죠. 자, 그러면 그 조광조와 집중적으로 조광조가 그 중종과 만남에 대해서 조광조가 38살에 중종에게 버림을 받고 38살에 죽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만나는 것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는 과거 초시, 그러니까 요게 그 32살이죠. 초시에 그 흥시 장원으로 합격합니다. 조광조가. 그래서 성균관에서 치른 알성시에서 중종의 이렇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종의 그 책문에 보면 그 왕이 직접 문제를 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그 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런 말이 나와요. 중종의 마음을 사롭게 찌는 이제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샘물이 흘러서 끝까지 가려고 하며 흙탕물에 섞여 맑을 수도 없도다. 위로 하늘의 밝은 명을 더럽히며 아래의 사람의 윤리와 기강에 게으르도다. 즐거이 아래로 흐르면서 깨닫지 못하며 수많은 악이 쌓이는 바로다. 결론은 뭐 좀 적어놨는데 맑은 선비들이 세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을 비유한 문장으로 지적하고요. 하늘의 도는 맑은 샘물처럼 흘러가려고 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흙탕물 같은 무리들에 의해서 사람의 도가 바르게 펼쳐지지 못하니 현실은 늘 혼란스럽고 혼탁하다는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이죠. 이거에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에서 중종의 이제 파격적인 등용으로 해서 이제 거의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사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종의 후원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시대 가장 개혁적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 게 바로 조광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광조의 그 이제 정책들을 보게 되면 조광조가 하는 이제 경연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 경연이 이제 임금도 나와서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이런 임금 이 중종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게 돼요. 성리학의 이념을 구현한 도덕 정치, 이상 정치를 위해서 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조광조의 생각으로 경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반정으로 인해서 그 왕세자를 받지 못한 이제 중종의 교육이 필요했고요. 그 하루 4번의 경영, 그러니까 아침, 그다음에 그 점심, 저녁, 심지어는 야간까지도. 야대라는 시간을 가져서 야간까지도, 그러니까 뭐 옛날 임금도 절대 뭐 전혀 사실 이렇게 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한 지나친 경영으로 인해서 임금 그 중종도 압박감 부담을 느껴서 중종은 조광조에 이제 결별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광조는 또 소격사라는 것을 이제 폐지를 하는데요. 소격사라는 것은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하늘과 이제 별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던 조선의 이제 관청인데 이걸 폐지를 시켜요. 그래서 철저한 성리학적인 질서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게 이제 조광조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조광조가 이제 소학을 보급을 시키게 됩니다. 소학은 저희도 잘 알아서 어려서부터 어떠한 그 유학을 가리키자, 그러니까 예의범절이죠. 뭐 이런 걸 그 효제 충신이라는 성리학의 이념이 이제 전파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향약도 실시하게 되죠. 지방의 자치계약이 이제 향약이고요. 살인파들이 향촌을 주도할 수 있는 자치계약인 향약을 널리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아닌 살인들이 지방 행정의 주체가 되고 백성들을 그 성리학적 질서의 보급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좀 뒤집어 좀 꼬집고 가자면 이 경연이 얼마나 그 심했냐면 경연 그 참석이라 할까요? 경연에 그 이 참석한 횟수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경연은 그 세종대왕도 굉장히 좋아했죠. 세종은 정말 그 좋아했는데 세종이 어느 정도로 그 경연에 많이 참가를 하게 되냐면요. 1898회에 참석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 엄청난 숫자죠. 얼마나 많이 그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경연이 어느 정도로 막 심해졌냐면 그 조금 그 뒤에 그 보면은 그 영조가 이 경연에 그 참석한 숫자가 보면 3,458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그 연산군 앞에 성종은 얼마나 더 공부를 이 경연을 그 하게 되냐면요. 성종은 심지어 9,000번이 넘어요. 9,000 그 6회에 달하는 경연에 나왔다고 하니까요. 뭐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옛날 임금이 정말 편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금은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옛날 임금이 이런 경연에 참석한 거 보면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향약을 설치했는데 향약에 이제 4대 덕목이 있어요. 4대 덕목이 보면 예절과 풍속으로 서로 사귀는 예속 상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덕업상권 서로 선행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그 과실상교 잘못은 서로 규제합니다. 그리고 환난상률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이게 그 향약의 4대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광조는 또 그 현량과를 그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중종 때. 이 현명하고 어진 사람들을 추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입학사정관 제도와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인 현령과를 통해서 그 살인파의 신진 인사 대거를 대거 영입하는 시도를 하죠. 그래서 기존의 과거 시험으로 인재를 등용시했던 기득권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순수하게 학문과 연구를 하는 인재를 등용하는 목적으로 현령과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걸로 실시해서 그 28명을 그
배출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8명을 배치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리학적 시대 이념 성리학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례가 친형의식. 그리고 친형의식이라는 건 신랑이 신부를 맞아서 데려온다는 예식인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남자 집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때 당시 한국 고유의 혼인 풍속은 실은 남기여가 혼례예요. 남자가 신부가 될 여자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른 뒤에 처가에서 살다가,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 본가로 돌아오는 한국 고유 혼인 풍속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성리학적 혼례의 시작 보면 이런 친형 의식이 있었고요. 중종 이전의 왕비 선출 방식을 보면 정비, 중전이, 그러니까 정비는 이제 중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택된 계비, 그건 이제 간택은 이제 후궁 중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종 시대에 왕비 선출 방식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외부 간택으로 이제 선출을 하죠. 첫 번째 계비가 장경왕후 윤씨 후궁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비 문정왕후 윤씨가 처음으로 외부에서 간택된 사람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 성리학적 이념이 확립되면서 친형 어떤 이 의식으로 해서 혼례 풍속에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왕실에서부터 친형 의식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성리학 이념이 구현되는 상황을 적용을 시킵니다. 여기서 뭐 좀 보게 되면 이 문정왕후, 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지금 태능이죠, 태능. 네, 태능. 네. 여기 이제 문정왕후가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명종 어머니로 명종 즉위 후 실제 명종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수렴청정으로 유명하죠. 수렴청정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정왕후는 여걸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갈 길이 또 많으니까 조광조의 이제 상소문 중에 언로통생론이라는 게 있어요. 상소문의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왕 이제 단경왕후 신씨인데, 아버지 신수군이 매부인 연산군을 옹호해서 중종 반정을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인왕산 바위에 이 설이 있는데, 이망산 바위에 치마를 걸쳐놓고 중종을 그리워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 치마 바위의 전설인데, 그러니까 이 중종은 지금 이 단경왕후 신씨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무지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신하들의 반대로 해서 단경왕후를 어쩔 수 없이 하루 만에 폐위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좋아하지만. 그래서 결국엔 이렇다는 것은 뭐예요? 이 중종이 힘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로 얻은 왕후가 장경왕후 윤씨예요. 네, 장경왕후 윤씨. 그래서 인종의 어머니 보면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글씨가 틀리네요. 세 번째 왕후 간택 당시 지방관 2명이 공동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지 말고 단경왕후 여기 신씨를 보기를 하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대관들 지방의 2명을 처벌을 주장하고 의금부에서 2명의 지방관을 체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광조의 생각은
나라에서 말을 하게 해놓고 자기들의 의견을 낸 사람들을 잡아가둔 것은 언론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조광조의 생각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끼리 통하면 흥하고 막히면 망한다. 라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상소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광조의 상소문은, 그러니까 그 조광조 상소문 중에 또 하나를 더 보게 되면요. 조광조 그 상소문 중종 10년이죠. 상소문 중에 이런 말이 합니다. 아까 지금 얘기한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문제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언로가 통하면 잘 통치되고 평안하고 막히면 혼란스럽고 쇠망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언로를 넓히기에 힘써서 위로 공경 백집사로부터 그 백집사라는 건 이제 전체 공무원을 얘기죠. 아래로 여항, 그 주택가, 시정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상소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끼리 통하면 흥하고 막히면 망한다. 이런 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정적인 이제 끝물에 이제 그 중종에게 갑자기 또 당하는 이제 김효사와 중종의 버림을 받죠. 김효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윤삭제 중조 방정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이 중종 그 당시 이제 왕을 중종 반정에 이제 공로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린 그때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조광조가 이런 공로도 없는데도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명단을 삭제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봤을 때도 양심적인 행위가 아니라 양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이제 조광조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훈급파는 어때요? 이 조광조가 훈급파 세력을 공격한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중종이 이 훈급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데리고 온 거죠. 거기에 내세운 거 이 조광조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략했다, 이렇게 훈급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겠죠, 훈구 세력이.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중종의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아까 앞 시간 말씀드린 가장 많이 받았던 건 일단 경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이 중종은 공부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고요. 이 임금도 이런 걸 좋게 갖춰야 돼. 임금이 먼저 솔선수범돼야 된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또 결정타를 하나는 알리게 된 게, 그 당시 조선 중종 때 조선에서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나라가 잦은 지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때는 지진이 좀 강도가 심했나 봐요. 그것이 또 수시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는데, 이 지진 나는 거마저 왕이 마음을 바로 잡지 않아서 그렇다는 조광조가 이제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피니까 더 다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중종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때 마침 이제 훈구 세력이 이제 아주 고도의 공작을 핍니다. 그래서 반정 공신들의 사주를 받은 궁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짜고 나뭇잎에 이제 낙엽이죠. 낙엽에다가 꿀을 묻혀요. 낙엽에다 꿀을 묻히면 어때요? 벌레가 거기를 갉아먹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사과즙을 발라서 나뭇잎이 발라 먹으면 놓으면 이제 벌레가 파먹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주초위왕이라는 이제 글씨를 새긴 낙엽을 갖다가 이제 그 왕에게 그 이제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주초라는 게 요 글씨 요 글씨를 합하게 되면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거죠. 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요 글씨 이 주초의 글씨를 합하게 되면 요렇게 요 글씨를 요렇게 합하게 되면 요게 조씨예요. 조씨. 요게 조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죠. 이때 이제 조광조가 엄청난 그 권력과 이런 훈구파를 막 이제 공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공략으로 이렇게 해서 그 낙엽을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 순간 이 그 중종이 굉장히 놀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것이 이 중종이 그 전에 이 앞에 사건들을 보잖아요. 왕도 끌어내리고 그리고 뭐 쿠데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이 중종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많았었나 봐요. 그런 중에 이런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런 것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훈구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하여튼 그래서 느닷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중종이 1519년 조광조를 바로 파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중종은 개혁 정치를 추진하던 이 신진 세력들을 체포하라는 이제 조광조를 포함해서 바로 명을 내려서 조광조가 유배를 당하죠. 유배에 간 곳이 전라도 화순 그러니까 능주 그 당시 전라도 그 화순 능주라는 곳입니다. 능주 그 당시 그래서 이렇게 조광조는 느닷없이 유배를 갔는데도 왕한테 그러니까 이 지방 남쪽이니까 그러니까 왕은 북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 북쪽에 계속 절을 올리고 했대요. 이제 왕만큼은 굉장히 어떤 이 유교적인 어떤 그 사랑,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을 섬기고 이런 건 조광조가 변함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근데 끝에 결론은 결국에는 여기 유배에 가 있을 때 조광조가 사약을 내리죠. 그래서 결국엔 조광조는 유배지에서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약을 먹기 전에 마시기 전에 이제 어떤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광조가 죽은 게 38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2살에 과거에 급제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속력으로 승진을 하면서 정치를 피다가 결국엔 유배지에서 사약을 마시는 게 이제 38살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시를 절명시라는 걸 이제 조광조가 짓습니다. 절명시라는 게 남아 있는데 보면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걱정하기를 집안 근심처럼 하였다. 밝은 해 아래 세상을 굽어 보사 내 단심과 충정 밝고 밝게 비추소서 이렇게 조광조는 그러니까 죽을 사약 마실 때도 이런 절명시를 생각해보면 참 임금과 어떤 나라를 진짜 사랑하기는 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 조광조는 지금 이렇게 쭉 보셨지만 굉장히 가장 개혁적인 인물이었고요. 이 조광조는 그러나 실제 이루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꿈이 사라진 개혁 정치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긴 시간 했는데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조광조를 그 배양한 그 서원이 있어요. 조광조를 배양한 그 서원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데, 용인에 있습니다. 심곡 서원이라고 합니다. 심곡 서원. 뭐 조광조라는 그 인물은 굉장히 세상을 개혁을 한번 좋은 것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고 굉장히 그 강하게 밀어붙였고 임금까지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광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